이제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과문화 혁신 포럼에 와주신 내빈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 청중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한국과학창의재단 이혜경입니다. 재단이 지난 1967년부터 이제 국민과 과학기술의 가교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사회적 요구에 맞춰서 계속 변화시켜 왔고, 최근에는 이렇게 전문가분들 모시고 저희가 새로운 방향성 모색하려고 이런 포럼을 한 2년 동안 계속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증거 기반 과학 소통이라는 주제로 제12회 과문화 혁신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저희 좀 오래된 이슈이긴 하지만 황우섭, 광우병, 코로나 등 과학기술을 둘러싼 어떤 허위 정보의 확산과 논쟁이 계속 있어 왔고, 사실 앞으로는 더 많이 발생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문제로 인해 생기는 사회적 갈등과 폐해를 줄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서 오늘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근거 있는 정확한 정보를 대중에게 아주 빠르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대안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대안들 중에 하나인 사이언스 미디어 센터에 대한 의견도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12회 과문화 혁신 포럼을 공식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순서는 오늘 주제 발표를 들은 다음에 패널 토론으로 이어가도록 하고요. 1시간 50분 정도 시간을 들여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럼 1부 주제 발표 순서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박사님께서 비과학적 허위사실, 대표적 사례와 사회적 위험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좀 부산스럽죠. 전 방금 소개받은 한국행정연구원 류현숙이라고 합니다. 저도 사실 오늘 이렇게 청중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냥 한 대여섯 명 모여가지고 소규모로 얘기하는 자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워낙 화장도 안 하지만 맨 얼굴에 이렇게 너무 예의 없이 온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사실은 여기 보면 과학과 관련된 단체나 협회, 그 다음에 과학기술 정통부에서도 이미 나와 계시고, 실제 과학 사이언티스트에 가까운 분들도 나와 계시고요. 또 우리 오 박사님 같은 경우는 언론재단에서 페이크 뉴스 같은 가짜 뉴스나 미스인포메이션, 디스인포메이션 같은 것들, 허위 정보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문가인데, 저는 사실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사람이에요. 저희는 이제 주로 정부 조직 기능을 분석하고 조직 진단을 하고, 또 이러한 새로운 행정 수요 혹은 정책 수요가 있는데 그것에 구멍이 있으면, 즉 그것을의 관리 역량, 관리에 빈 공백이 생기면 그런 새로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 신설을 하는 데 있어서 조직을 만들어내고, 이러한 연구도 하고, 그런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몇 명의 사람들이 필요한가, 인력이 필요할지, 예산이 얼마나 필요할지 이런 연구도 하고, 제가 지금 속하 있는 부서에서는 사회통합이니 사회갈등이니 재난안전 분야 이런 연구도 하고요. 그다음에 정부 업무 평가라고 해서 각 중앙부처, 지자체, 그다음에 공기업, 지방공기업, 중앙공기업, 공기업 평가를 저희가 또 담당하고 있고, 각 정책이 가져 나왔을 때는 정책은 대부분 규제의 모습을 하고 나오는데, 규제 영향 평가라고 해서 BC 분석 이런 것들도 저희가 규제 영향 평가를 합니다. 새로운 규제, 레귤레이션이 들어왔을 때 이 규제가 가져올 수 있는 파급 효과를 선제적으로 분석해서 규제 영향 평가 보고서를 내고, 이러한 규제를 도입해도 될지 말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공무원들에게 그런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서설이 기냐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과학적인 논의는 제가 봤을 때 여기에 계신 과학자들이 더 잘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 오세혁 박사님 더 잘하세요. 저는 이런 것들을 비과학 혹은 과학의 모습을 띠고 있는 유사과학에 어떻게 정부 차원에서 공공 차원에서 대응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혹시 필요성이 있으면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혹시 그게
조직이 필요하면 이런 조직을 신설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화두를 던지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조직이 신설됐을 경우에는 어떤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단초를 제공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판을 깔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새로운 조직을 정부 조직이나 공조직을 신설하는 이런 것들을 제가 한 17년 차인데 그런 것들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그것들과 관련된 거고 사회적 위험은 제가 아까 속한 부서가 재난안전 부서잖아요. 제가 2018년도, 2017년도에는 인공지능이 가져올 수 있는 리스크, 그거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리스크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를 했고, 2018년도에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가짜뉴스 혹은 디스인포메이션, 미스인포메이션 이런 것들이 어떠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인명피해나 그다음에 재산상 손해, 피해를 가져오는지를 사례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 허위 정보라든가 가짜 뉴스가 가져올 수 있는 그 폐해 연구를 해서 아마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대여섯 명 모여서 하는 집담회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제가 좀 격이 없이 발표를 하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터액션이 더 중요하니까 이따 질문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거기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봤을 때 유사과학 혹은 이제 가짜 과학, 비과학이라고 통칭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의 사례, 대표적 사례를 뽑아봤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저는 영국에서 12년 살았는데 제가 이제 귀국할 때쯤 2007년도 초에 귀국하는데 그때 이제 이제 학위를 갖고 있는 박사 방이 있었어요. 우리 방. PhD 방이 있는데 그 친구들 중에서 이제 몇 명이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캐롤, 제 이제 별칭이 캐롤인데, 캐롤, 너 한국에서 왔는데 너도 그걸 믿냐? 그러는 거예요. 뭘 믿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밀폐된 공간에서 선풍기 틀어놓고 자면 질식사 한다고 너도 생각하냐? 당연하지. 당연히 질식사 하지. 아무래도 저체온증이나 숨이 막혀서 호흡 곤란으로 죽을 수 있지. 근데 그게 영국에 알려지기로는 urban myth, 널리 알려진 도시 떠도는 미신, myth, 신화 이런 걸로 알려져 있다고 전 그때까지 믿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소개하는 사례에 제가 이걸 준비하는 준비 과정까지도 제가 믿었던 사실들이 있어요. 허위 사실들 한번 보시죠. 제가 최근에 홍대 앞에서 내렸거든요. 홍대 앞에 어떤 분들이 이 커다란 판넬을 들고 이런 거 지구는 평평하다고. 지금도 홍대역 3번 출구 나가보시면 젊은 여자분이 이 판넬을 들고 계세요. 놀랍죠?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고 계세요. 이분들은 북극이 중심인 거예요. 지구의 가운데 중심이고 그 북극을 중심으로 대륙이 편제되어 있어. 그리고 한 40m, 45m 굵기의 빙하들이, 그 남극이라고 할 수 있죠. 빙하들이 그 평평한 그 가장자리를 이렇게 한 45m 두께의 빙하들이 지구의 물들이나 이런 게 바깥으로 빠지지 않도록 받치고 있다고 믿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은 실제로 비행사인데 지구가 평평하다는 거를 증명하려다가 결국은 비행기 추락 사고로 죽었어요. 놀랍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트럼프는 아마 유명할 거예요. 자기하고 의견만 달라도 다 페이크 뉴스라고 했고, 페이크 뉴스 세일즈 하는데, 마케팅 하는데 이 사람이 가장 큰 공헌을 했죠. 지구 온난화는 농간이다. 지금도 보면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지구 온난화가 가짜 뉴스라고 하고 하는 과학자 집단들이 많아요. 실제 이거는 이해관계에 의해서 어느 업체로부터 펀딩을 받아서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실제로 자기의 신념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보실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이게 가장 많이 먹히죠. 관상은 과학이다. 우리는 척 보면 압니다. 그렇죠? 범죄자는 딱 알죠? 여러분들도. 걔는 그 범죄인의 마스크를 갖고 있어.
근데 실제로 이게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에요. 예전엔 나치 그 2차 세계대전 요때 보면 아리아인을 구별할 때 이 하관 구조나 이 턱 구조, 얼굴의 모형을 보고서 아리아인, 독일 전통, 그러니까 그 독일인이 아니라는 걸 보고서 유대인을 판별해내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아리안이 우생학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브레인을 갖고 있고 나머지는 열등한 민족이라고 해서 사실은 이게 인종차별적인 어떤 배경으로도 속하고 제가 이걸 뒤지다 보니까 어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렇게 살펴봤는데 인상학에 있는 거예요. 학문으로서 일종의 유사학문으로. 그래서 이 주선희 씨가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을 온라인 유튜브에 많이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관상을 보면서 또 뭐 이 관상학으로 또 박사 논문을 쓰시는 분들도 있어서 인상학이라는 게 학문으로도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제가 이번에 처음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한도전의 유사과학 방송 사건, 여기 또 젊은 분들이 계셔서 연식들이 또 젊으셔서 이 사건을 모르실 수도 있겠어요. 2013년도인데 모르시죠? 아시는 분? 이경재라고 하는 한의사인데 지금도 TV 홈쇼핑 보면 엄청 많이 나와요. 녹용, 러시아산 녹용 팔고 계신데 이분이 저기 노홍철이랑 그다음에 여기 박명수한테 그러는 거예요. 체질이 안 맞는 약재를 몸에 가까이 대면 팔이 쭉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그냥 방송 공중파를 타고 방송을 나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시청자 뭐 이런 것들에서 이제 이의 제기가 와가지고 시청자들이 방송 모니터링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었죠. 그래서 버젓이 이제 과학의 모습을 하고서 이렇게 TV 공영 방송을 타고 나온 적도 있었고요. 이게 저도 최근까지 믿었던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密閉된 공간에 선풍기를 틀고 자면 죽는다. 저체온증 아니면 뭐 산소 부족 이런 것들로 죽는다. 이게 다 KBS, 뭐 MBC 몇 개 방송사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공영방송 뉴스에서 실제로 질식사 할 수 있다. 선풍기를 틀고 자다가 실제로 사람이 죽었다. 죽은 사건들도 사실 소개하고 있어요. 나무 위키에 들어가 보시면 쭉쭉쭉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은 그 유사과학의 모습 혹은 fake scientific fact가 존재하는 것이 하나의 단일한 모습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사실 우리 여성정책연구원이 저희 바로 옆에 있거든요. 이 벽 하나 사이에 두고 있는데 그쪽에서 되게 서운해하실 것 같은데 통계청에서는 국가 승인 통계라는 걸 만들어요. 국가가 통계청이 승인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성정책연구원이 갖고 있던 게 성매매 실태조사를 국가 승인 통계를 갖고 있었어요. 우리 연구원 같은 경우는 사회통합 실태조사 통계를 갖고 있거나 공직자 인식조사 통계를 승인 통계로 갖고 있거나 이러거든요. 근데 당시에 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여가부의 의뢰를 받아서 성매매 실태조사를 했는데 한국 남성의 50% 가까이가 성매매 경험이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통계의 오류이기도 하지만 사실 조사 방법이 잘못됐었어요. 한 8군데 있잖아요. 성매매로 이어질 수 있는 유흥업소들. 그러니까 이를테면 마사지 숍이라든가 아니면 뭐 기타 그런 데 가가지고서 거기를 왕래하는 남성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 특정한 업소를 이용한 사람에게 이런 것들을 혹은 그 특정한 업소로 이어지는 서비스를 하는 그 업소들을 들락달락 하시는 남성들에게 이런 것들을 물어보니까 거의 50%, 50% 가까이가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는 사실 그래서 그 통계청으로부터 국가 승인 통계를 이제 박탈당하고 그렇게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마 집에 하나쯤 갖고 있을 거예요. 게르마늄 팔찌. 있죠? 저도 있어요. 그리고 음이온 제품들, 음이온 칫솔. 또 우리 아버지도 그러고 우리 엄마도 꼭 하나씩 사오던데, 그다음에 이제 음이온 제품 이따가 놀라시겠지만 음이온으로
특허를 받은 제품이 5,000개가 돼요. 한 6,000개 가까이 돼요. 특허청에서 그걸 특허를 내줬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과학이 빠져 있어서 그래요. 과학에서 한 번도 검증을 거치지 않았어. 특허청이 주로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하자가 있는지를 주로 보다 보니까 변호사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법률 전문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음이온 제품들을 보면 사실 이게 미세먼지도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뭐 다양한 효과가 있다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몸에 안 좋은 유해 물질도 제거해주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오히려 방사능을 유출시키는 그런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집에 하나씩은 있을 거예요. 음이온 정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공기청정기. 그래서 사실 지금도 음이온이 효과가 있다고 믿는 분들이 많고, 어르신들 상대로 한 사기 중에서도 이 음이온 제품이 굉장히 많아요.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겨레에서도 보면 이거 관련돼서 라돈 침대 같은 경우 이제 피해 보상 대책 마련 아직도 잘 안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지금도 제가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믿고 있었죠? 손 들어보세요. 봐봐, 다 믿고 있죠? 다 어떤 어르신들은 또 이 따기용 수지침도 갖고 계셔요. 그래서 다 이렇게 해서 딴 다음에 피 쪽쪽쪽 하고서 꾹꾹 누르고 뒤에 등 쳐가지고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 실로 쪼매잖아요. 그러고 나면 검은 피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검은 피가 나오면 시원하다고 속이 팍 뚫리는 것 같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세균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따도 이게 되게 심리적으로만 뭔가 효과가 있는 약간 플레이시보 효과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여기 피해자인데요. 어르신들 때문에 제가 자주 친한 친구인데 동네 친구네 집에 항상 들락달락거리던 친구네요. 은정이네 집이라고. 막 뛰어들어가는데 그 집에 큰 개가 있었는데 그 개가 광우병 주사를 안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걔가 저를 물었어요. 약간 그것도 허벅지 쪽 좀 위험한 데를 물었는데 그때 거기에 은정이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할머니가 그 개의 털을 잘라가지고 불에 끄슬려가지고 거기다 또 된장을 발랐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건 다 하신 거야. 그러고서는 이렇게 붙여가지고 결국은 제가 병원으로 갔거든요. 일단 벌에 쏘이면 된장. 어르신들이 아직도 믿고 계시고요. 뱀독은 입으로 빨아가지고 제거하고, 그다음 미친 개 물리면 미친 개 털을 깎아 태워서 환부에 바른다. 저희 직원들한테 이 발표자를 준비하면서 물어봤는데 한 번씩 경험이 있어요. 특히 이제 미친 개 이거는 다들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19 가짜뉴스로 2020년하고 1월부터 3월까지 사실은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가 가장 날개를 칠 때는 가장 확산되기 쉬운 때는 언제냐면 지식의 공백이 있을 때예요.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해서 몰랐잖아요. unknown 리스크였어요. 사람들이 이런 잘 알려지지 않는 새로운 위험 혹은 이런 미지의 위험에 대해서는 잘 모를 때에 그 지식의 공백을 채워주는 것은 소문, 루머 혹은 허위 사실들이 그 공간을 채워요. 새로운 실제 팩트가 채우기 전에 이것들이 먼저 와. 사람들의 불안감, 이런 마음들을 채워주고 실제로 재난이 벌어져도 대피 과정에서 신속하게 재난에 대응하는 당국에서 정보가 재난 현장까지 제대로 내려가지 않을 때는 그때가 가짜뉴스가 가장 많이 활개치고 허위 정보가 많이 돌아다닐 때예요. 그것이 선한 의도일 수도 있고 악한 의도일 수도 있고 그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해서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동기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하는데 실제로 이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가 가장 우리가 모를 때예요.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그때 보면 여기서 보세요. 메탄올 먹으면 죽어요. 에탄올. 그 다음에 블리치, 표백제. 이런 것들이 이거를 먹으면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 당시 몇백 명이 죽었죠? 800몇 명이 죽었죠?
요걸로 800명 이상이 죽었어요. 요 단기간에. 이거 물론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인도, 뭐 파키스탄, 스리랑카 막 이런 데서 실제로 디벨로핑 컨트리에서 이런 것들로 죽었죠. 그 다음에 또 코로나19 처음에 이제 백신 초기에 여러분들이 한번 복귀해 보시면 그 당시 얼마나 많은 루머가 있었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노인만 물 백신 맞는다. 뭐 외국인은 싼 거 맞는다. 또 젊은 애들한테 얀센 맞춰서 최저가 맞힌다. 그런 거 기억하세요? 그런 허위 정보가 엄청 많았어요. 그 다음에 제가 저희 엄마가 화이자 1차 맞고 뇌경색이 오셔서 저는 얀센 맞고 싶어서 얀센을 보건소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것도 아무나 안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맞고 싶어도 얀센을 못 맞았거든요, 저는. 그다음에 백신으로 사망했는데 급하게 이제 그 코로나 19으로 사망한 사람들은 시체를 소각했다. 그래서 사실 백신으로 사망했음에도 그 숫자를 줄였다, 정부가. 뭐 이런 소문도 있었고 어마어마한 소문들이 많았고요. 가짜 뉴스에 낚여서 어르신들이 코로나 약을 달라고 퀼로로킨을 달라고 약국에 가가지고 그러한 사례들도 비일비재했죠. 그래서 아마 우리 오 박사님께서는 더 잘 아실 거예요. 그 Types of Information Disorder라고 해서 잘못된 정보들이 실제로 의도의 유무예요. Intent to harm, 이 사람에게 해악을 끼칠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falseness인데 이제 가짜긴 한데 misinformation은 miss는 뭐죠? mistake 하듯이 뭔가 lack of truth, lack 뭐가 lack한 거예요. 부족한 거. 좀 모자라다는 뜻이고 mal은 알죠? malnutrition 그러면 영양실조. mal은 이제 굉장히 나쁜 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malicious하다는 거에서 온 거예요. malicious라는 거는 악의적이라는 뜻은 형용사예요. malicious. malicious하는 intent를 갖고 있는 거고 disinformation은 그 중간에 malicious, 악의적인 의도와 그 다음에 본의 아니게 실수로 정보가 일부 누락되거나 빠진 것들, 반쪽짜리 정보가 결합된 형태의 것이 이제 허위 정보라는 것으로 중간에 교집합을 껴있는 거죠. 그 옆에서 보면 조작된 정보냐, 악의된 정보냐, 잘못된 정보냐. 우리나라는 이제 허위 조작된 정보라고 해서 disinformation이 더 많이 쓰이죠. 실제로 악의적인 정보 같은 경우는 상대방에게 사기를 치거나 의도성을 갖고서 뭐 사기 같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할 때는 이제 필요한 거죠. 혹은 뭐 이제 상술.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저도 이제 2018년도에 저도 이제 이 가짜뉴스 식별 실험을 했어요. 그 연령대별로 해서 한 10명은 이제 실험 집단, 10명은 비교 집단으로 했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어르신들이 그리고 보수주의자가 훨씬 더 걸리블하다고 가짜뉴스에 쉽게 속을 것 같죠? 그래요, 안 그래요? 다들 식사하시고 졸립죠? 그쵸?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젊은 사람이 더 쉽다. 20, 30대. 손 들어보세요. 뭐, 소심하게 손을 드시는데. 리액션이 되게 안 좋다. 자, 그러면 60, 70대, 80대 이상이 더 속기 쉽다. 실제 실험 결과는, 물론 상반된 결과가 있기는 한데, 그렇지 않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는 보면, 이것은 그 older Americans, 사실은 그 보수주의자들, 그 연령이 있고, 고연령의 보수주의자들이 페이크 뉴스를 이거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더 이렇게 공유하고 퍼날르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젊은 투표권자들이 더 쉽기 쉽다. 걸리블은 쉽기 쉬운이란 표시예요.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그 다음 거 보시면 이 대학생과 노인의 이제 가짜 뉴스 식별 실험을
했는데 보면 여기에서는 실제로는 아주 고령인 경우가 아니면 청년들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가짜 뉴스를 믿는 게. 그래서 이것도 우리의 어떤 편견일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근데 또 저쪽 하버드 대학에서 한 연구로는 보면 그 이제 트위터 플랫폼을 통해서 SNS 플랫폼을 통해서 실험을 했는데 실제 그 어르신들에 의해서 65세 이상의 그룹에서 연령 그룹에서 한 7배 정도 가짜 뉴스를 좀 리트윗하는 비율이 높았고 제가 한 실험을 하면 10명의 대조군하고 10명의 실험군을 뒀는데 큰 차이는 없었어요. 저는 당시에 이제 삼척에 큰 산불이 있었을 경우에 뭐 이전 대통령이 거기서 기자들하고 뭐 술 먹었다는 가짜 뉴스, 또 구름이 이렇게 양떼구름처럼 몰리면 그것이 이제 태풍이 올 신호라는 거, 그다음에 뭐 원자력 관련된 가짜 뉴스, 이런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이나 기사 이런 것들을 기사를 읽게 하고 했는데 이 기술이라는 게 엄청 무서운 게요. 우리가 이제 SNS라는 그 인터넷에 도입한 지 한 꽤 됐잖아요. 한 30년 넘었죠. 가까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reading behavior, 이를테면 사람들이 정보를 습득하는 읽는 방식, 정보를 습득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쳐서 두 개 그룹 공이, 대조군과 실험군 모두 기사를 끝까지 읽지 못해. 기사에 대한 문해력이 떨어져. 그리고 헤드라인만 읽고 좀 학력 차이도 별로 안 났어요. 연령 차이도 안 났고, 그리고 이 헤드라인 타이틀을 읽고 그 밑에 이렇게 붉은 채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글씨 큰 걸로 볼드치로 나온 거. 걔까지는 읽어. 근데 실제 전체 기사를 읽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또 기사의 출처를 확인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술의 발전, 인터넷이라는 이 우리가 학습 혹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매체의 변화가 사람들의 정보 습득하는 그런 패턴도 변화시켰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걸 제가 좀 찾아봤으면 좋았을 텐데 경찰청에서 그 사기 범죄를 봤을 때 누구를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가 많을까 보면 대체로는 어르신들이에요. 근데 그 어르신들의 기사에 대한 거나 혹은 문자에 대한 문해력이라든가 아니면 인지 역량이 떨어져서기보다는 사실은 어르신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을 보시면 어르신들의 외로움, 괴로움, 이 고독감을 파고들어요. 고립감을. 그래서 같이 잘 놀아드려. 막 같이 관광버스에 태워서 어디 장소 좋은 데 가서 가수 불러서, 트로트 가수 불러 노래도 부르고 그러면서 분위기 막 한참 좋을 때 옥장판 파는 거예요. 방에 두고. 그리고 막 떡 주고 막 하면서 그렇게. 그런데 이제 너무 즐겁고 친구들이랑 같이 왔으니까 그 분위기에서 또 어르신들이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그냥 혼자 있다가 말벗도 해주고 그러는데 또 거절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놀아주고 잔치도 해주고 그랬는데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런 약한 마음, 그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파고들어서 이렇게 사기를 치는 게 더 크지 않나 싶어요. 근데 이제 과학에 대한 신뢰 추이를 봤어요. 그래서 사실은 Confidence in Science라고 해서 1975년부터 2021년도까지 한 연구한 그룹인데요. 제가 그 소스는 밑에 참고문을 다 달아놨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보면 1975년이 초록색이에요. 미국에서 민주당을 미는 그 사람들 빼고는 대부분 그 1975년도보다 과학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어요. 그쵸? 보이죠? 요 파란색이 저기 뒤에 계신 분들 보이세요? 딴짓 하다가 갑자기 동시에 미어캣처럼 머리를 드는 이런 현상은 뭘까요? 그래서 리퍼블리칸스하고 그다음에 인디펜던트, 그다음 보수주의자들하고 그다음에 뭐 인디펜던트 이 사람들은 별로 이제 그 과학에 대한 신뢰도가 현격하게 떨어졌음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는 미국에서는 misinformation, 허위 정보, 가짜 뉴스가 healthcare cost, 이게 이제 코로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한 조사예요.
2,200명 미국인들을 상대로, 코로나 전이네요. 2019년 마르치니까 3월에 조사한 건데, 그때 그 의료비, 우리나라는 의료비가 그 국가 의료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커버가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의료비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illegal drug use, crime, 범죄, 테러, 그 다음으로 심지어는 그 총기 사용에 의한 violence 폭력보다도 훨씬 더 높게 올라갔죠. misinformation in the news. 그러니까 그건 뭔가 사실의 일부만 전달하는 misinformation하고 그 다음에 disinformation이 5위하고 7위를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과학에 대해서 불신을 이끄는 요인은 일단 정보량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가짜 뉴스라든가 가짜 사이언스, 유사과학이 퍼지는 속도가 지금처럼 이렇게 빠르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SNS라든가 인터넷이나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퍼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예전에는 가짜 뉴스가 이렇게 머무는 게 이렇게 그 파급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우리 한 마을에 혹은 공동체에만 이렇게 머물다가 그 가짜 뉴스가 자정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클리어 됐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는 거. 그다음에 양극화. 그러니까 이제 확증 편향이라고도 하는데, 나의 어떤 정치적 성향이라든가 이념적 성향에 따라서 정보를 그런 소스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들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민간 기업이라든가 각국 정부의 허위 사실 기반한 광고라든가 정치 캠페인, 뭐 정치 캠페인 같은 경우 사실은 뭐 요즘 딥페이크니 뭐 이런 것들 통해서 각종 정치인들이 선거철에 엄청 남발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쓰였죠. 그다음에 미디어 환경의 변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미디어 환경으로 바뀌면서 리거시 미디어 시대하고 달리 최근에는 이 미디어 환경 때문에 이 속도와 파급 범위가 굉장히 광범해진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과학적의 비윤리적 행태 같은 거, 아까 우리 황우석 얘기도 했지만 황우석 제자도 이번에 또 사고를 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과학자가 기업의 이익과 결탁됐을 때 가져올 수 있는 어떤 피해는 막대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예전에 핵 개발하고 이런 사람들이 통해서 precautionary measure라고 해서 사전 예방적 조치, 하나의 기술, 하나의 과학이라는 것이 미치는 파급 효과를 가늠하기 어려울 때는 일종의 한시적으로 이렇게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거나 사전 예방 조치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 시장에 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몇 차례 더 검증을 거친 다음에 푸는 걸로. 그래서 한동안은 그렇고 지금도 사실 유럽을 통해서 responsible science, 뭐 R&D 사업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서 실제 개발자라든가 과학자에게 사회적인 윤리 혹은 사회적 책임을 묻는 그런 것들이 좀 노멀화됐다고 해야 될까? 어떻게 표준화됐다고 할까? 네. 그다음에 과학 연구가 미치는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고, 이제 공공의 영역까지로 이제 파고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유사과학, 가짜과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고, 또 사실, 여러분들이 아마 지하철 지나가시면 아시겠지만, 선생님 너무 인상이 좋으세요. 선생님 어깨 위에 조상이 앉아 계세요. 이런 거 많을 거예요. 저도 사실은 그것 때문에 굿할 뻔했어요. 그다음에 자신의 신념이나 고집에 찬 대체의학 주창자들, 과학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치적 이해를 위해서 사실을 곡해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스펙트럼은 뭐 아시겠지만 이런 노이즈 마케팅이랑 황색 저널리즘, SNS들이 결합돼가지고 경제적 피해, 인명 피해. 사실은 재난 상황에서는 엄청난 인명 피해를 가졌어요. 미국에서도 그 팩트 체크하는 그런 기구까지 만든 게 소방차를 불렀는데 그 관내에서 가짜, 그러니까 프랭크 콜이라고 하죠. 가짜로 불이 났다고 했는데 거기에 소방차가 다 달려가는 바람에 진짜 불났는데 달려가지 못해서 인명피해가 있다든가, 아니면 어디 폭동이 일어나서 뭐 임신한 여자들을 뭐 강간하고 무차별 뭐 총기 난사를 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되면 실제 행정력이 대응할 수 있는 인력들이 현장에 가기 전에
이미 피해가 이미 어마하게 커졌을 때죠. 그다음에 더 큰 거는 특정한 사람에게 대한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초기 과정에서도 보면 인종적인 어떤 혐오, 차별, 편견, 그다음에 스테로이드 타입이 좀 강화되고, 그다음에 기타 등등, 그다음에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막대해질 수가 있죠. 유사과학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우리나라도 지금 법으로도 있어요, 일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 뭐 하고, 식품 안전에 관한 법도 있고,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 이런 법들도 다 있고, 식품안전처, 질병관리청, 국가기술표준원, 소비자원, 검찰, 경찰, 관세청, 검역소 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데 사실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초기에 불가리스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사멸한다고 해가지고 과대 광고했다가 행정처분 당했잖아요. 결국은 이런 유사과학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는 행정기관이긴 맞아요. 그러니까 즉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관리 허술을 또 문제 잡지 않을 수밖에 없겠어요. 어떤 policy failure가 여기 있고 government failure가 개입되는 부분인데, 정부는 사실은 정책이라는 수단, 규제라는 수단이 있어요. 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보통 돈으로 움직이거나 페널티를 먹이거나 아니면 인센티브를 주거나 예산을 움직이거나 특정한 인력을 주거나 아니면 규제하는 거예요. 법으로 규제하거나 아니면 그냥 규제하는 거. 정책 수단이 대표적인 게 세 개예요. 정부가 쓸 수 있는 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부의 과학기술정통부에 나와 계시니까 과기정통부는 아닐 거고, 다른 이런 관련된 부처에서 과학적 상식이란 과학적 이해도가 떨어져요. 이 사람들은 사이언티스트는 아니야. 행정가지. 어드미니스트레이터예요. 그것도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 다른 데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는 스페셜리스트를 행정가로 뽑아요. 전문 행정인. 우리나라는 일반 행정이냐. 행시 코 패스하면 뭐 9급, 7급, 5급부터 이제 행시 패스하면 그냥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General Administrator. 전문성이 없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딴 데는 잡을 나면, 포스트를 내면 job description이 영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디테일해요. 거기서 한 개라도 추가하면 월급 인상을 요구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job description을 뽑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General Administrator, 일반 행정가를 뽑은 거예요. 전문 행정가가 아니다. 보니까 과학적 전문성이라든가 윤리성에 대한 것들이 이제 부족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걸 보면 가습기 살균제, 라돈 침대 이런 것들도 보면 공무원들이 의도적, 악의적으로 malicious한 인텐션으로 한 게 아니라 사실은 과학적 상식이나 과학적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유사과학인데도 음이온 효능 관련된 특허가 5,855건, 음이온 제품 특허가 18만 종입니다. 이 정도면 특허를 남발한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과학의 전문성, 이 부분은 과학자 집단에서 채워줘야 된다. 근데 이제 한 명이 과학자가 나서면 나댄다 그러면서 이제 미팅 과학자가 되는 거예요. 설득시키기가 힘들어요. 결국은 대중을 설득시키고 policy maker, 정책 위반자를 설득시켜야 되는데 한 명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제가 보면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에서 외국에서도 이렇게 정책이 위반되기 전에 과학자 집단을 통해서 한 번씩 검증받는 게 있어요. 이번에 코로나도 초창기에 비판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전문의들, 감염내과, 예방의학과 그 전문의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좀 비판이 있었어요. 그러면 유사과학이나 허위정보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사이언티스트, 왼쪽 칼럼에 있잖아요. 과학자 역할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요즘에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Science Communicators. 그래서 방송 타고 있어요. 여기서 매부쇼 보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매부쇼에서도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들이 젊은 커뮤니케이터 나와서 과학을 쉽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policy makers, 정책을 위반한 사람들끼리 어떻게 협업을 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죠. 사이언티스트들은 실제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outreach라는 건 대중에게 이것을 전문적인 과학 지식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policy makers, 그 정책 위반자들이나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하고 인터액션, 상호작용하고 대화하는 것들,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는 거고, 이 사람들의 역할은 present fact,
집단 지성의 형태로서 이 모임의 형태로서 사실 카운터 메저 가짜 혹은 유사 과학에 대해서 대응 카운터 메저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process of science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정한 과정을 거쳐서 과학 연구가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들은 사실은 일반 대중에게 과학자들이 발견한 과학적 사실, 사이언티픽 팩트를 전달하는 거,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하고, 그 다음에 폴리시 메이커들하고 의사 교환을 해서 폴리시 메이커들이 informed decision, 즉 제대로 정보를 받고 이해한 후에 policy making을 할 수 있게, informed decision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 그래서 요 3자간의 역할들이 있는데 이것도 최근에 All European Academies라는 데서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과학자의 역할,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이나 윤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마지막이니까, 최근 정보 이걸 만들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허위 정보 관리국을 만들었어요. 옛날에는 재난 연방 뭐였죠? 연방 재난 관리청 거기에서 팩트 체크하는 유닛이 있었는데 허위 정보 관리국을 만들어서 안보에 위협되는 비과학적인 사실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겠다. 반대도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지금 출범한 지 한 2, 3개월 만에 지금 이게 약간 부딪혀가지고 사실은 지금은 별로 그렇게 활동 크게 하고 있지는 않고, 저 로열 소사이어티 과학자 집단 저기는 보면 비영리 단체예요. 그래서 1800년도부터 계속 움직였던데 저런 데서는 이제 과학자 집단들이 집단 지성을 발휘해서 사실 그 비유사과학, 비과학에 대해서 대응하고 팩트 체크를 해주고 그런 데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런 허위정보국 관리국이나 과학자, 영국의 로열 소사이티 그 가운데 어디쯤 준하는 기구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부의 역할은 facilitator. 이를테면 정부가 그걸 운영하는 것보다는 운영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일단 전문가, 사이언티스트, 과학자 집단을 한 곳에 모아서 그게 어떤 특정한 기구로서 세마이 혹은 뭐 콰지 거버먼트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책임 운영기관 형태도 될 수 있고 해서 과학자 집단을 모아서 과학자 집단들끼리 이러한 과학적 사실 또 새로운 과학적 발견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장소, 그리고 그것을 아웃리치, 확산시키고 혹시나 유사과학들이 등장했을 때 이런 과학자 집단들이 집단의 보이스를 낼 수 있는 기구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마이크를 넘겨받아서 2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워야 되네. 아니, 내가 앞으로 구겨 숙였더니 얘가 더 졸리는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뭐 우리 유현수 박사님 하여튼 처음에는 이게 우리가 촬영도 된다고 좀 했더니 부담스러워 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재밌게 잘 발표해 주셔갖고 유튜버로서도 굉장히 또 그 탤런트가 있으신 것 같아갖고요. 네. 보면 안 돼요. 아, 그래? 네, 하여튼 오늘 그 이번 토론 진행할 텐데요. 토론에 앞서서 잠깐만 말씀하신 내용 들어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백그라운드는 과학 정책을 하셨고 또 행정연구원에 계시다 보니까 굉장히 폭넓게 사안을 바라보시는 것 같고 여러 가지 하여튼 뭐 페이크 뉴스, 허위 뉴스에 따른 어떤 뭐 사회적 갈등, 위협 이런 부분도 굉장히 사례를 잘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고 한편으로 또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하여튼 우리 과학자 집단 또 정부 결국 이제 과학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이제 파급 효과가 좀 커지면서 반면에 이제 커지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또 아까 말씀처럼 정확한 그런 정보가 신속 또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중간을 파고드는 여러 가지 잘못된 뭐 정보, 뭐 어떤 미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파고들게 되고 또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주기 위해서 어떤 공공의 역할이 좀 필요하다. 그 부분이 정부가 하는 거는 또
정부 나름대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고 과학자 집단 이성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좀 시스템적인 그런 대안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2부 토론은 이제 각 분야를 대표해서 애들이 전문가 4분을 이제 패널로 모셨는데 일단 제가 좀 먼저 좀 1차 토론을 하고 1, 2차도 나눠서 할 텐데 1차 토론은 제가 좀 순서를 좀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한 분당 5분 가능한 5분 내로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2차 토론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4분 중에서 그 한양대학교 이상옥 교수님이 우리 과학기술에 대한 인문학적 또 사회과학적인 고찰을 광범위하게 해오셨기 때문에 처음에 좀 말머리를 열어주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 오세욱 그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처럼 그 유현수 박사님 말씀처럼 그 페이크 뉴스 또 허위 뉴스에 대한 또 전문가적 입장에서 그 과학 언론의 입장에서 좀 말씀해 주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우리 홍정주 박사님 아무래도 이제 생명과학연구원 과학적 현장에 계시는 것만큼 또 지금 현재도 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코로나19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언론에 대한 어떤 설명, 자료, 정보 등등 많은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마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과학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과기정통부의 왕한유 과장님께 정책 담당자로서의 어떤 생각을 전해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부 토론에서는 좀 1차 토론이 끝나고 나면 2차 토론은 좀 자연스럽게 진행을 할 텐데요. 혹시 우리가 뭐 진행하는 도중에라도 아까 그 발제 수준에 대한 질문이 혹시라도 생각이 나시면은 미리 알려주시면 제가 중간중간에 기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일단 먼저 이상욱 교수님께 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된 것 같습니다.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양대 철학과에 있고요. 그 과학 철학, 기술 철학 전공자로서 일단 유현수 박사님 발표 굉장히 재밌게 잘 들었다는 말씀드리고 그 토론이니까 일단 그 제가 약간 그 생각이 다르거나 아니면 그 덧붙일 말씀을 위주로 주로 할 텐데 그러기 전에 제가 동의하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뭐 특히 몇몇 예로 드신 특히 이제 재난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그 전염병 상황처럼 실제로 그 디스인포메이션이나 미스인포메이션이 그 실질적으로 해악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들 그리고 실제로 해악을 가져왔던 사례들도 있고요. 그런 사례들의 경우를 고려할 때 그 사회적 혹은 뭐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가 어느 정도까지 개입하는 게 적절한지는 사실 좀 복잡한 문제인데 근데 대책들이 마련되고 그것들을 검증해서 그런 어떤 큰 피해들, 인명 피해라든가 아니면 그 특히 동유럽에서는 선거 결과가 바뀐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상황들이 민주주의 제도 자체에 대한 위협이라고 보는 입장들도 되게 많아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적절한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마지막 결론 말씀에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제 그 워낙 많은 사례들을 이제 소개해 주시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질적으로 상당히 다른 종류의 사례가 좀 섞여 있다는 느낌이 있고 사실은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손쉽게 대응할 수 있는 사례들과 이건 가짜 뉴스다. 이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그냥 판단해가지고 그걸 공표하면 되는 방식으로 처리하기는 굉장히 난처한 그런 문제들이 섞여 있어서 그 문제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구평면설이라든가 아니면 그 조금만 이렇게 그 사실 확인을 해보면 명백하게 사실이 아닌 걸 알 수 있거나 인터넷으로 여러분 각자가 아니면 개인이 확인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그 정보 자체가 공적으로 특정 집단만 액세스할 수 있는 정보라든가
그래서 개인이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공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집단이 그 정보들을 가져다가 예를 들어서 아까 백신 휴 쪽으로 돌아가신 분들을 코로나 환자로 위장했다. 이런 건 사실은 관련된 기록들이 남아있고 그것들을 액세스할 수 있는 적절한 분들이 조사를 벌이면 팩트를 확정할 수 있는 사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런 내용들을 거짓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히 그게 인명이라든가 재산상의 손실 아니면 사회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때 그것에 대한 판단들을 공적인 방식으로 전파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아까 유현석 박사님께서 발표하신 중에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과학이라는 부분이 일반인들에게는 그냥 하나의 단일한 대상으로 인식이 되고, 그리고 이제 설문조사 같은 것도 그런 인식하에서 제가 보기에는 방법론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과학에 대해서 신뢰하느냐 이렇게 단순하게 물어보는 경향들이 있는데, 실제로 과학이 이제 과학 철학이나 아니면 과학 기술학 하는 분들한테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 스테빌라이즈 노리지, 그러니까 안정화된 지식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배우는 지식들이죠. 예를 들어서 지구가 둥글다는 건 지금은 그걸 지지할 수 있는 증거는 너무 많고, 지구가 평평하다는 증거는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안정화된 지식과, 근데 이게 처음부터 안정화되어 있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아주 옛날에는 지구가 둥글다는, 지금은 이제 우주 공간에 나가서 보면 금방 알 수 있고 그런 경험적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고, 그에 비해서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시는 분 중에서 지구의 자전을 느끼시는 분 계세요? 어지럽다든가? 지구의 자전 속도와 공정 속도가 KTX와는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무지 빠른데 그걸 못 느끼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구와 자전이나 공전을 지금 팩트로 받아들이고, 팩트예요. 제가 그걸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것들에 대한 근거나 증거들을 찾는 일이 생각만큼 쉽지 않았고, 지금은 이제 그것들을 다 찾아가지고 안정화가 된 지식이지만, 과학이 그런 지식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사실은 끊임없는 연구 과정을 통해서 차근차근 이루어지는 거지, 그냥 누구나 봐도 이건 사실, 이건 누구나 봐도 거짓, 이렇게 쉽게 나눠질 수 있는 부분들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이현숙 박사님 발표에도 나왔지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실제로 탑 클래스 과학자들 사이에서 의견 차이가 있었고, 그거는 뭐 무슨 그분들이 멍청해서거나 합리적이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니라 각자 나름대로 증거들을 찾아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발표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마스크의 효용성에 대해서 의견 차이가 있었는데, 그러면 어떤 한 사람은 무조건 맞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 음모론을 쉽게 믿으시니까 제약회사나 아니면 어떤 집단의 사주를 받아서 거기서 돈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서로 다른 실험 결과와 다른 어떤 증거를, 예를 들어서 이 코로나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도 바이러스 학 쪽에서 접근하는 분들하고 의사분들은 생각이 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의사분들은 임상적인 증거들을 중심으로 환자들의 증상에 대한 어떤 처치법 위주로 이제 지식들을 만들어 나가고, 바이러스학은 바이러스 자체에 대한 연구에 집중하다 보면 그 둘 사이의 의견이 항상 일치해서, 특히 이제 공공보건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사이언스 인 액션, 이제 형성적인 과학이라고 하는데, 이 형성적인 과학의 경우에는 실제로 이 가짜 뉴스라는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그렇게 생산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경쟁하고 충돌하고 그다음에 상당히 다양한 의견들을 이렇게 공론의 장에서, 특히 과학자들이 공론의 장에서 제시하게 하고, 그러면 과학자들이 정말 잘하는 게 증거들을 평가하는 걸 정말 잘하거든요. 아까 이현숙 박사님 직접 하셨는데, 그 연구 결과가 있는데, 그건 뭐 조사를 갖다가 마사지 업소 이런 데서, 그러니까 이런 게 사회학 방법론에서 어떤 증거들이 믿을 만한 증거고 어떤 증거는 통계학적으로 사실은 믿기 어렵다는 그런 분석 방법론들이 굉장히 잘 적용돼 있어서, 그것들을 하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자동적으로 걸러지게 되거든요. 이제 그래도 남는 거는 사실은 상당히 학문 분야적인 특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쪽 일도
원안이나 아니면은 핵폐기물 관련된 위원회에서 활동을 해보면, 보건의료학 하는 분들과, 그 다음에 핵공학 하시는 분들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단순히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그 증거를 수집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거든요. 핵공학 하시는 분들은 방사선이라는 그런 피지컬한 엔티티가 어떻게 인체를 투과하고 어떻게 노출되고 노출 시간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위해성을 평가를 하게 되면 사실은 위해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안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충분히 거리가 떨어지면 아래 제곱의 비례하게 반비례해서 이게 떨어지니까 방사선의 수치가. 근데 보건의료학은 그런 방식으로 인과관계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지역에 그 거주하는 사람들이 유병률, 그러니까 특정한 질병이 발병하는 비율이 다른 지역에 하는 사람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냐. 이렇게 되면 그 메커니즘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섣불리 정치적으로 특히 우리나라처럼 그 정치적으로 이렇게 분리된 집단에서 상대방 하는 거는 전부 다 거짓말이고 자기들 하는 건 전부 다 참이라고 얘기하는 정치 문화가 있는 데서는 이렇게 실제로 진지하게 학술적으로 의견 차이가 있는 것도 전부 다 하나는 가짜 뉴스고 하나는 참이고 이렇게 몰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정권이 바뀌면 그 전까지 가짜 뉴스였던 게 참이 되고 또 정권이 바뀌면 이 참이 또 가짜 뉴스가 돼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어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그 과학과 관련돼서는 이미 굉장히 안정화된 지식들과 지금 막 그 형성 중인 지식들 사이에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바로 연결해서 아마 말씀을 더 하실 텐데 이게 뭐랑 연결이 되냐면 결국은 이제 디스인포메이션은 아까 박사님 잘 말씀하셨지만 이제 기만성이 들어가거든요. 영어 사전 찾아보시면 정의 자체가 속일 목적으로 참이 아닌 정보를 유통하는 걸 얘기하는데, 아주 극단적인 자유주의자라면, 예를 들어서 존 스튜어트 밀이라면 그런 경우도 처벌하지 말고 허용해야 된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언론 출판의 자유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들의 장단점들을 비교 평가하고 그걸 이제 마켓플레이스 오브 아이디어스라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것이 더 적절한지를 판단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자유주의적 민주 시민으로서 가져야 될 역량이기 때문에. 근데 물론 이제 그건 너무 이상적이죠.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아까도 이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너무나 많은 정보가 너무나 빨리 접근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알고리즘에 의해서 추천이 되기 때문에 에코챔버 효과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어떤 이상적인 이야기들을 전부 다 따르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식의 어떤 그러니까 다양한 정보들을 그러니까 명백하게 참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정말 참이 아니다라고 근거들을 제시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더 많이 퍼지지 못하도록 막는 건 필요하지만 어떤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정보라고 생각하는 건 전부 페이크 뉴스, 이게 트럼프식이죠. 그런 식으로 몰아가 가지고 아예 논의조차도 안 되게 만드는 방식은 사실은 민주주의에 굉장히 큰 해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정치권에서 하는 일들이 그전 정부도 그렇고 이번 정부도 그렇고 그런 방식으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건 전부 가짜 뉴스로 몰아버리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 마지막으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제가 말씀 듣다 보니까 사실은 최근에 읽었던 칼럼 중에 과학적 팩트는 이게 영원한 게 아니라 조건적이고 잠정적이라는 그런 아마 서울대학교 이정동 교수가 썼던 칼럼인 것 같은데요.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말씀처럼 우리가 존 스튜어트 밀이 말한 것처럼 자유주의적 민주 시민으로서의 그런 자질이 이상적이지만 최소한도 우리 이상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냥 안정화된 사이언스 스테빌라이즈가 되는 사이언스하고 형성적인 과학 사이언스 액션 이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구분 정도는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래서 우리가 아마 좀 이따가 나중에 논의를 하겠지만은 영국에 있는 사이언스 미디어 센터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걸 보면은 자기들은 본류의 과학자들을 대변한다.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의 좀 다른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 부분도 자기들이 허용은 하는데 다만 대변하는 게 본류의 과학자들의 그 집단의 그 의견을 주장한다는 그렇게 조건을 달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과학적 팩트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 자체도 과학기술 문해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우리 오세욱의 저 위원님 좀 이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예, 한국언론진재단 오세욱입니다. 3년간 페이크 뉴스와 허위 정보의 세계에 빠져 살다 지금 안 하고 있고요. 아주 지긋지긋할 정도로 좀 힘들었었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허위 정보를 차단하기 위한 완전한 대책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계속 대책을 내놓으라고 좀 고생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그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가짜뉴스라는 단어는 제발 사용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3년간 언론사 기자들에게 가짜뉴스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고 제가 허위 조작 정보를 하든 허위 정보를 하든 뉴스가 아닌 정보를 꼭 넣어서 표현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안 지켜주시더라고요. 예, 본격적으로 저는 이 발제 내용에 대한 토론이기보다는 전체 주제와 관련해서 부탁받았던 분야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 뭐 써오려고 녹화되는 줄 알고 써온 건 아니고 제가 요새 하도 말을 잘 못해가지고 미리 좀 써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예, 현재 저는 한국언론진단에서 미디어 테크놀로지와 그것이 저널리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언론학계에서는 저를 알고리즘 전문가라고 칭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동양사학을 전공했고요. 서한사변을 주제로 쓴 졸업 논문이 학술 전문, 그러니까 제가 첫 게재된 논문은 중국사 내용이었습니다. 전 지금 읽어도 한문이 너무 많아서 제가 못 읽겠더라고요. 예. 과학 기술 등과는 전혀 관련 없는 학문을 한 것이었습니다. 추망받는 사학자였는데 어쩔 수 없이 대학원에 진학하려다 보니 돈이 없어서 일단 돈을 벌자라고 생각을 해서 하다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갈 수 있는 데가 언론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기자 출신입니다. 모 경제지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동기가 13명 있었습니다. 편집국장이 부서 배치에 앞서서 엑셀 다룰 줄 아는 사람 손 들어봐라고 해가지고 그냥 손 들었어요. 저 혼자더라고요. 너는 IT 부서로 가야겠구나.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처음 그때 그 군대에서 이제 행정병 하던 시절에 엑셀 다뤄본 경험이 있어서 그냥 손 들었을 뿐인데 알고리즘 전문가가 돼버렸습니다. 그것도 벌써 20년 전 일입니다. 현재 언론에서 과학이나 정보통신 분야를 담당하는 기자들 대부분이 사실 저와 비슷합니다. 그쪽 전공을 해설하기보다는 부서를 그리로 배치받으면서 관련 분야에 대해 학습을 시작합니다. 기자 생활을 하면서 가장 좋은 것은 취재 분야의 전문가들을 폭넓게 만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도 20대 중후반의 나이로는 만날 수 없는 훌륭한 분들은 취재 목적으로 폭넓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취재 분야에 대한 학습 속도도 상당히 빨라집니다. 분야 전문가들이 핵심 정보들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로부터 중요 정보들을 듣기 때문입니다. 이 착각이 무서운 것이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결과물에 대한 정보만을 습득한 것들은 그 들은 내용에 대한 검증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맞는지 틀린지 대신에 전문가의 말이기 때문에 쉽게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듣는 곳으로는 사람의 정보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됩니다. 제가 공부를 시작하면서 느꼈던 것이 내가 얼마나 무식했냐였습니다. 기자 생활 때에는 제가 많이 한다는 착각이 컸습니다. 사회, 정치 등 영역은 실제 경험이라도 하기 때문에 경험을 통한 검증이 가능하지만 저 같은 사학도가 과학과 기술 영역에 대해서는 사실 경험 자체가 없었습니다. 전공자가 아니라면 경험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 검증이 쉽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의 기자들 대부분은 인문사회 전공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검증의 어려움은 당연히 있습니다. 또 저와 같이 한 분야에 고정되는 경우, 저는 좀 운이 좋아서 회사를 여러 군데 옮겨 다니다가 기존에 IT를 했으니 계속 IT를 해라 이렇게 되는 경우였는데 한 회사에 오래 있다 보면 거의 순환을 하게 됩니다. 새로 부서에 오는 기자들은 또 새 부서와 관련한 전문성을 다시 쌓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한국과학기자협회가 있듯이 과학 분야에도 전문 기자들이 있지만 과학 분야들이 전문성을 쌓기는 그리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는 언론사에서 전공자들을 보내려고 하는 움직임들도 있고 일부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은
아직까지도 내부에서는 정치부 경험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막상 기자들이 과학부서 담당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꺼려하는 경우들도 사실 있습니다. 따라서 왜 기자들이 전문적이지 않을까라고 지적하고 탓하기 전에 전문적이지 않은 기자들에게 전문적인 정보를 어떻게 전달할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이언스 미디어 센터를 추진해보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가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유현숙 박사님이 발제도 중에 얘기하신 그 무언가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는데요. 꼭 필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자들은 디지털 뉴스 유통의 포털 종속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잘 쓴 기사보다 소위 먹히는 기사를 써야 하는 압박이 심합니다. 이러다 보니 과학적 사실이 사실이 아니어도 흥미를 끌만하다는 판단이 들면 어쩔 수 없이 기사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이언스 미디어 센터와 같은 것이 생긴다면 기자 입장에서는 전문적 정보를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도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를 검증하는 도구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제가 속해 있는 한국언론지능재단에서도 충분히 협력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미디어 리터러시 차원에서 접근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허위 정보는 아무리 차단하려 해도 차단이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언어로 소통한 이후부터 역사적으로 거짓말은 항상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규제나 차단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로 초점을 옮겨가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결론이었습니다. 언론이 당연히 해야 하는 팩트체크가 하나의 서비스처럼 새로 등장한 것도 이러한 배경이 있습니다. 과학기술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를 읽고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쪽으로 사이언스 미디어 센터를 추진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허위 정보에 대한 가장 훌륭한 대응 방안이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뭐 박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세욱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나라가 그 잡 디스크립션 없이 채용하는 게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훌륭하신 분들이 비슷한 스펙이 좀 부족하지만 그렇지 않나요? 네, 하여튼 뭐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저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의학 전문 기자분들을 최근에 이제 채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의학 분야는 사실은 대부분 다 어느 한 분야에 전공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 좀 이렇게 커버가 되는데 과학 전문 기자가 일부 계시긴 하시지만은 과학이 워낙 분야가 다양하다 보니까 특정 전문 분야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심도 있게 할 수가 없어서 말씀처럼 페이크된 정보를 차단하기보다는 좀 정확한 정보를 되게 신속하게 잘 전달할 수 있느냐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은 100번 공감이 되는 말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제가 홍정주 박사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홍정주라고 합니다. 오늘 너무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셨고 또 좋은 발표를 듣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듣다 보니까 이 허위 정보에 대한 부분에서의 대응이나 지금 오 위원님 말씀도 듣다 보니 결국은 과학자, 물론 저는 이제 그 과학자를 대표하는 그런 뭐 대표성이 분명히 없겠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임을 먼저 밝힙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저도 말주변이 없어서 적어는 왔는데 이것이 뭐 제 주변의 지인의 뭐 10명 이상을 넘지 않는 의견들의 모음이라는 것을 먼저 밝히고 혹시라도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어찌되었든 과학자분들이 좀 더 이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기자분과의 소통이나 또 그 일반인들과의 소통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적극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준비한 건 제 얘기는 안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잠깐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한 20년 정도 지금 감염 연구를 하고 있고 이제 실험동물이라는 그 영역 그리고 특별히 이제 영장류란 영역으로 20년간 그냥 어떤 그 굴 같은 우물 안에서 혼자 연구하고 즐거워하고 살고 있던 과학자였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 2015년에 이제 메르스 때문에 그 이제 그 위기가 와서 저희가 이제 과기부에 이러한 이제 아웃브레이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대한민국에 없는 게 무엇인가 저희가 찾아봤더니 그 약물에 대한 이제 승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영장류란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인식하고 이거를 이제 저희가 만들어서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굉장히 이제 아름답게 저희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코로나가 있기 전까지 어느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뭐 그런 아웃브레이크가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서부터 도대체 원숭이를 왜 해야 되는데라는 것부터 해서 그러니까 이제 숱하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났고 아까 잠깐 말씀해 주신 그 공백기, 그 언노운 바이러스로 굉장히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줄 그 당시에 이미 미국은 WHO를 통해서 그 모든 약물의 승인이나 백신의 승인을 연장률을 맨데이토리로 벌써 지정을 하고 그네들은 이미 실험에 감염자를 확인하는 즉시 3일 이내 모든 그 약물의 그 승인 부분들을 동물 실험까지 다 마무리되는 굉장히 빠른 프로세스를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다행히 이제 과기부의 많은 지원을 받고 저희도 이제 성공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과학자분들 중에서도 물론 대부분 샤이하신다. 근데 언론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근데 저 또한 있다가 제 의지로 언론이 좋아한다기보다 정말 핀셋처럼 끄집혀 내갖고 이제 그 계속 목소리를 내도록 해서 사실은 초반에 제가 사회적인 어떤 책임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식이 좀 적었고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제 첫 번째가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언론 자체에서 그 푸시를 가했던 것들이 뭐 잘 아시겠지만 약물 승인이다 보니까 주식이 걸려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인 분들이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그 기자분들에 이르기까지 그 비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정말 심하게 시달렸습니다. 초창기 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뭐 전화기 거의 그냥 받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국가적인 상황이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거의 집에도 못 가고 거의 갇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알고 있는 거의 지인들이 다 떠난 것 같습니다. 거의 정보를 달라 그러는데 안 주니까요. 왜냐하면 저희들 입장에서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그 진실한 사람과 아닌 사람이 이제 가려졌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돼서 저는 이제 지인이 많이 잃었고요. 이후에는 지금 오늘도 그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과학자로서의 그 부분이 오늘은 이제 허위 정보에 대한 부분이 좀 많았는데 사실은 이제 좀 이제 더 잘 아시겠지만은 과학 전 분야에 걸쳐 갖고 요즘 이제 트렌드가 뭐냐면 그 동료들의 어떤 피어 리뷰 그거를 거쳐서 굉장히 그거를 통해 갖고 이제 가설이 기각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있기 전에 이 논문들이 아카이브라고 하는 이제 저장소 형태로 해서 프리프린티드 되기 전에 이렇게 많이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코로나가 전 세계 이슈다 보니까 그쪽으로 다 쏠렸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정보들이 이제 그 물밀듯이 이제 내려오게 됐을 때 이제 저희들도 또한 이제 그 연구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많은 그 초창기 때 많은 사람들을 흥분시켰고 두렵게 만들었고 심지어 지금 기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그 인식 안에 마치 스카처럼 상처의 흔적이 남아서 정부나 다른 그 믿을 수 있다라기보단 그 후속 연구가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일종의 어떤 정치적 혹은 종교적 신념과 같이 결합이 돼갖고 막 저항하는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후반부에 그런 분들과 이제 목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자격으로 아마 여기 온 것 같고 아마 그 핀셋으로 뭐 이렇게 제가 칼럼을 쓰거나 뭐 이런 거 말고 본의 아니게 이제 몇백 건씩 계속 이렇게 올라갔었고요.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고 있으시겠지만 이제 대한민국의 1호 백신이나 1호 그 치료제들이 다 저희 생명연을 통해서 이제 승인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기 온 것 같습니다. 너무 길었는데 어쨌든 이제 대언론 소통에 대해서 기술인으로서 갖는 인식에 대한 부분을 좀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그냥 짧게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은 두려워합니다. 뭐냐면 내가 표현하는 그 내용들이 언론을 거친 이후에 잘못 전달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비난받거나 판단받게 되는 것을 정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그 텀을 샤이 가이드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면에서 그런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러면 그거를 왜 두렵게 만드느냐 딱 두 포인트인데 언론 기자분들 지금 아까
그 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언론 기자분들과의 소통 속에서 내용이 잘못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되게 두려워하시고요. 일반인 경우 이제 그 언론인들하고 그 기자분들하고 너무 이제 협업이 잘 돼서 기사가 너무 이쁘게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인 분들은 보고 엄청난 비난을 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 메시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메시지로 판단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걸 굉장히 두려워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기술인들이 가는 인식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항상 언론에 나가셔서 말씀하셔야 되겠는데요 할 때 하시는 말씀이 나보다 더 전문가가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들 그 다른 분들은 몰라도 본인은 인정한 어느 부분에 어떤 분이 움직이지 않으면 잘 움직이지 않으시려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자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소통을 잘 하시는 분들한테 연락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제 과학자 집단에서는 나보다 더 그 전문 그 지식을 가지고 더 명성이 있으신 분들에 대한 큰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뭐 이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요거의 연장선상으로 결국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까 기자분들의 결국 기사를 거치다 보니까 기자분들 무조건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기자분들이 그 과학 그 지식에 대한 그 이해도나 더 넓어서 그 정책까지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과 같이 협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굉장히 세련되면서도 쉽게 전달되는 기사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자분들의 수준에 되게 의존적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저도 되게 동의를 했는데요. 굉장히 그 기자분들과 많은 시간을 거쳐서 많은 토론과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교육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많은 것들을 정보를 드리고 같이 함께 얘기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는 기사가 다 만들어진 이후에 저는 이제 언론의 뭐 이 성향은 잘 모르겠는데 데스크에서 급하게 올라가거나 막 이럴 때는 결국 마지막 파이널을 과학자분이 리뷰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전문인보다 더 전문인스럽게 지금 활동하고 계신 인플루언서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구나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제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하신, 아까 뭐 PPT에도 나왔는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되게 유명하시고 뭐 이제 연예인 수준이신데,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이제 유튜브라는 게 너무 발달돼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봤더니 저희 쪽에서 이제 면역학의 그 백신에 굉장히 그 명성이 있으신 그 이제 과학자분의 뷰가 뭐 30만 뭐 이러면 그분 뭐 200만 뷰가 넘으셨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댓글은 국민의 영웅으로 돼 있고 막 이런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런 것들도 이 대체적인 주류 면역학 전공인 의사분들보다도 더 높은 영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거기에 형성된 것들을 막아내고 싸우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듭니다. 연구하기도 바쁘거든요.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죠. 뭐 더 이상 싸울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언론에 공개될 때 가공되는 제목들이요, 과학자분들한테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어저께 이제 식물 연구하시는 분과 좀 얘기를 했더니 그분은 이제 실제 얘기를 좀 해주시는데 뭐 이런 거죠. 저희들은 그냥 묘사하는 제목들을 선택을 합니다. 새로운 해충이 와서 뿌리에 이로운 그 박테리아가 모인다. 그런 제목이고 그게 이제 팩트고 그게 이제 그 연구의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기자분들을 거치면서 식물도 SNS를 통해 소통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제목이 바뀌면 사실은 그게 긴가민가하고 애매모호한데 되게 매력적이기도 하고 일반인 분들이 클릭하기 너무 좋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무엇이 되냐면 과학자분들마다 가지고 계신 도덕적 성향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렇게 제목을 선정을 하시게 되면 어떤 면에서는 마음이 약하신 분들은 자기 과학자 양심까지도 되게 나 원하지 않는데 내가 왜 이렇게 끌려가고 있지라는 생각까지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홍종주 박사님이 사실은 국가명장류센터에 계시면서 코로나19라는 상황을 겪으면서 진짜 즐겁게 잘 이렇게 연구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끄집어내주셔가지고 고생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정말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자 집단 중에서도 사실은 주류 과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언론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어떻게 언론의 말씀처럼 그 기사가 될지에 대한 그런 두려움, 부담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또
과학 언론 입장에서는 또 기사를 쓰셔야 되고, 그러면은 뭐 이렇게 균형 잡힌 의견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대중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좀 코멘트를 해주시는 분들한테 더 전화를 하기가 더 쉬울 것 같고, 또 그런 부분들에 더 강조될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 이게 뭐 유튜브뿐만 아니라 이제 언론도 이제 클릭이 많이 돼야 되니까 여기 같이 얽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좀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는데 실질적인 어려움이 좀 여러 가지가 같이 이렇게 시스템이 얽혀서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구조적으로 얽혀서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잘 찾아보자 차원에서 오늘 또 포럼을 하기에 되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일단 1차 토론에 우리 과학 정책을 담당하고 계신 우리 과기정통부의 황한진 과장님 말씀 좀 전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과기정통부 황한진입니다. 뭐, 전문가분들이 많이 좋은 얘기를 해주셔서, 뭐, 저는 잘 들었고요. 사실 제가 비전문가 입장에서 이렇게 많이 드릴 말씀이 많지는 않은데, 일단 뭐 제가 그동안 이제 경험했던 거나 여러 가지 이제 정책 현장에서 느꼈던 점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코로나19 같은 경우를 보면 저희가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일하면서 굉장히 좀 놀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합리적인 선택을 안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스크를 같은 예를 들어도 마스크를 쓰는 것이 이제 그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스크를 쓰는 것을 거부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아까 그 유현석 박사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이제 지식의 공백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듣고서 이제 굉장히 좀 공감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거짓 정보나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코로나19나 이런 것들하고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좀 생각을 좀 해보았더니 이런 거짓 정보 같은 것들이 특성이 좀 있는데 누구나 쉽게 조작이 가능하다든가 아니면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더라고요.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이제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좀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게 이제 전파 속도나 치명률하고 굉장히 좀 반비례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치명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람들은 숙주가 빨리 죽기 때문에 전파되기 전에 이제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전파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파 속도가 빠를수록 치명률은 떨어지고 치명률이 높을수록 전파 속도는 떨어지게 되는데 그런 반비례 관계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거짓 정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전파 속도도 빠를수록 위험성도 증가한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좀 초기에 빨리 대응할수록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방법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여기서 정작 중요한 것은 이제 저같이 그렇게 좀 어떤 뭐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제 판단하는 것보다는 그런 건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현상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많은 연구가 좀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뭐 좀 더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이제 답을 얻을지 어떻게 해결 과정을 만들어 갈지를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사실 이런 문제가 모든 분야의 문제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뭐 책임도 있고 어떤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첫 번째로 보면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이제 과학기술 분야 쪽 뭐 다 전문가이시니까 전문가들이 그런 어떤 문제의 원인도 잘 알 수 있고 해결 방법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그런 어떤 기여라든가 뭐 연구라든가 그런 뭐 의사 전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제 과학기술적 접근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현상을 대할 때 과학기술 사고에 입각해서 접근을 하는 건데, 실제로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얘기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자리에 있었을 때, 그때 이제 과학기술 분야에서 가장 상위 레벨에 있는 의사결정 기구가 있는데, 이제 과학기술관계 장관회의라고 하거든요. 그때 이제 코로나가 이제 한참 유행할 때, 그 안건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있었습니다. 이제 국정을 운영할 때 과학기술적 사고에 기반해서 국정을 운영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있었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방향을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구체적인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선언적인 것만 있었고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더
어떻게 이제 만들어 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정부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연구자분들도 계시고 언론도 계시고 하니까 연구자나 언론이나 그 정부나 그 같이 이제 좀 고민을 같이 하는 그런 장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균형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그런 그 해결 메커니즘을 디자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 중에 나온 것 중에 사이언스 미디어 센터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한 가지 좀 뭐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이상욱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과학기술 분야가 이제 계속 이제 생성 중이고 계속 발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이제 거치는 그런 분야인데 그래서 논쟁이나 토론을 통해서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어떤 그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뭐 규제를 한다든가 어떤 뭐 무슨 제재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많이 접근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제 좀 그 사람들의 창의성이나 자율성 아니면 다양성도 이제 보장해 가는 그런 방향도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제 지금 있는 데가 과학기술 문학과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어떤 이제 말만 들으시면 사실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일이냐면 오늘 같은 이제 과학문화 혁신 포럼도 사실 해당이 되고요. 창의재단도 저기 이사장님 말씀하셨지만 창의재단이 이제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그 일반 국민들의 그런 과학적인 사고, 과학적인 소양을 넓히는 일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앞으로 좀 더 많이 잘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우리 과기정책을 담당하는, 예, 담당하는 하여튼 과장님으로서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시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요. 정말 정부도 뭐 과학기술적 접근, 과학기술적 방법론 이야기는 하지만은 그 말씀처럼 총론에서는 다 공감을 하는데 실제로 강론에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 들어가면은 잘 논의가 잘 안 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어떤 과학의 어떤 다양성 또는 뭐 생성되는 과정에 있는 그런 과학들의 다양한 활발한 논의를 규제나 이런 게 아니고 좀 그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허위 뉴스나 또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사회적 개양이나 사회적 위험을 끼치는 어떻게 최소화시킬 수 있느냐, 어떤 방법이 제일 좋겠느냐 하는 거를 이제 좀 더 놓고 오픈해서 이제 논의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 유념을 해서 우리 같이 논의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간이 좀 진행이 많이 돼가지고 한 20분 좀 채 조금 안 남았는데 자유 토론에는 그냥 순서에 상관없이 아마 우리 유현숙 박사님도 하시고 싶은 말씀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혹시 플로우에서 혹시 뭐 질문 있으면 미리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상욱 교수님께서 주신 말씀 제가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를테면 쉽게 말해서 이지 사이언스하고 하드 사이언스가 있을 것 같은데 하드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직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언스 인 액션인 중에 많고 논의 중인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제가 하나 좀 반론 아닌 반론을 드리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과학자들이 게으른 게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든 게 사실 구미 불산 사고가 있었을 때 불산의 위험성을 알지 못해서 그 소방관들이 그 장비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구미 불산 현장 대응에 나섰고요. 그리고 성면의 위해성에 대해서도 알지 못해서 근데 과학자 집단들은 먼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 소통에 게을렀다. 또 하나는 scientists do not talk to each other. 과학자들끼리 서로 얘기하지 않는다. 다른 분야의 과학자들끼리 서로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이 철학과 교수라니까 제가 반가운데 저도 학부가 철학이라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하버마스식의 커뮤니케이티브 액션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즉 과학자들끼리 어떤 공론화장 집단 지성이 모아질 수 있는 판을 깔아야 되는데 그 판은 누가 까냐. 판을 깐다는 거는 하트판처럼 돈이 필요하거든요.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한데 그 판,
그 돈을 깔 수 있고 투자할 수 있고 사람을 모을 수 있는 그 힘, 그건 정부에게 있을 것 같아요. 정부는 판을 깔고, 그래서 아까 제가 퍼실리레이터라고 했는데 판을 깔고 뒤로 빠져야 되죠. 빠지고 과학자 집단위에서 과학자들끼리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 거고, 그래서 저는 하버마스가 말하는 커뮤니케이티브 액션 혹은 커뮤니케이티브 파워 이런 것들 혹은 커뮤니케이티브 디스코스라는 것, 토론이 과학자 집단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그런 장을 만드는 것을 사이언스 미디어 센터가 됐든 그 이름은 뭐가 됐든 그런 것들은 중요한 시작점,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우리 그 오세욱 박사님 하나 팩트 체크하고 싶은데 말씀 도중에 촉망받는 사학자라고 하셨는데 실제 촉망 받으셨는지 궁금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우리 이사장님 말씀하셨지만 기자도 제가 또 기자 생활도 했답니다. IT 잡지사에 있다가 제가 한글과 컴퓨터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이찬진 사장 인사말소가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기자도 과학기자, 전문기자 뽑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기자도 언론고시 출신이에요. 우리는 고시가 많아. 국가시험을 통과해야만 한 자리 꿰찰 수 있어요. 그래서 언론고시를 통해서 일반 기자를 뽑아서 그래요. 과학 전문 기자를 뽑은 게 아니라. 외국은 과학을 전공한 사람들, 과학 철학이 됐던, 과학사를 전공했던, 아니면 과학을 실제로 특정 분야에 전공했던 이런 사람들이 글 쓰는 재주가 있어서 이걸 또 알리고 싶어서 소통하고 싶어서 기자가 되는 반면에 우리는 기자를 뽑아놓고 일단 기자, 사회기자, 정치부 기자, 사회부 기자, 정치부 기자로 훈련시킨 다음에 좀 한직이다 싶을 때 과학부 기자로 가는 것 같은 느낌? 문화부나? 뭐 그런 것 같아서 기자도 트레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문 스페셜리스트 뽑지 않고 제너럴리스트로 언론고시를 통해서 뽑아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 홍정주 박사님 아까 되게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과학자들이 하는 말을 기자들의 입을 통해서 그게 나갈 때는 굉장히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기자 생활 하다가 영국에 이제 석사, 박사로 갔을 때 석사 할 때 에세이 쓸 때마다 지적당한 게 있었어요. 캐롤, 너 저널리스틱한 라이팅은 그만 쓰라고.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전자정부라는 게 유행했는데 제가 한국의 전자정부를 평하면서 뭐라고 하죠? 족쇄에 발목 잡힌 한국의 전자정부. 이게 저널리스틱 텀인 거예요. 기자, 족쇄, 발목에 족쇄를 채운 샤클드라는 건데, 샤클드 된 한국의 전자정부. 이렇게 해서 굉장히 섹시하게 뭔가 이렇게 아이캐칭한 거 있잖아요. 눈에 확 들어오는 거. 그렇게 선정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게 안 돼서 그래요. 클릭 장사가 안 돼가지고. 그때도 클릭 장사가 안 되는데 지금은 얼마나 더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해야지. 이 수많은 정보에서 요즘은 돈만큼이나 중요하고 희소성 있는 자산이 관심이래요. interest. 사람들의 주의와 관심을 끌 수 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선정적이고 자극적으로 제목을 뽑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과학자들이 그런 기자들하고 소통하는 것, 혹은 대중과 소통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기자들이 좀 반성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 네, 과장님, 저는 과학기술정통부에서 장을 좀 돈도 많이 안 들거든요. 과학자를 모으는데. 그리고 과학자 집단들이 되게 전문가들은 되게 순진해요. 그래서 크게 돈 안 드니까 이런 사이언스 미디어 센터라고 해서 미디어를 꼭 굳이 넣어야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과학자 집단들끼리 이렇게 담론하고 있고 새로운 과학적 사실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리고 토론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새로운 유사과학이나 이런 것들이 도전 과제가 주어졌을 때 같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갈 수 있는 이런 뭐 사이언스 센터가 됐든 사이언스 미디어 센터가 됐든 센터를 버리고 협회가 됐든 뭐든
돈을 좀 달라. 좀 투자해 주십사 하는 게 그런 거고, 영국은 이런 것들이 과학자들끼리 이렇게 소통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훈련돼 있고 오랜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정부가 기꺼이 지원해 줬고, 그렇게 해서 자리를 잡으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후원금으로, 회원을 통해서 독립된 기구로 후원금으로 정부의 영향을 안 받고, 그러면 과학자들이 마음껏 과학적 사실을 이렇게 해서 아웃리치, 대중과 소통할 수 있게 되는 환경, 독립된 재정적으로도 독립될 수 있을 때까지만 육성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정부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과학자 집단이 책임이 없다는 말씀은 이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환경, 기회, 판을 깔아주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서 판을 깔는 게 필요하지 않나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게으르다. 개를. 책임이 없다가 아니라 예. 게으르다. 예, 총망맞는 사회학자라는 역사학자라는 부분은 나중에 따로 별도로 체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뭐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우리 패널 중에서 추가로 좀 말씀해 주실 분 가능한 한 3분 정도만 쓰시는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연숙 박사님 말씀, 뒷부분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특히 이제 위험 커뮤니케이션에 이제 좀 소홀했던 점, 그다음에 사실 이제 과학이 단일 분야가 아니라 여러 분야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른 분야 과학자들하고 소통이, 근데 이제 이게 어려운 게 사회적으로 정말 중요한 문제는 복합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한 분야의 전문성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고, 이번 코로나도 그렇잖아요. 바이러스학, 의학, 보건의학, 여러 분야 교통하시는 분들 다 머리를 맞대야지 솔루션이 나오는. 근데 이제 그런 거 해본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게 과학자들의 책임이라기보다는 과학의 인센티브 제도 자체가 자기 분야에서 좋은 논문 써서 주변 동료들한테 인정받아서 커가는 거지, 위험 커뮤니케이션 잘하고 다른 분야 학자들하고 소통해가지고 사실은 과학자들한테 인센티브가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고요.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홍정주 박사님 말씀에 저는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여러 있었지만 특히 하나만 말씀드리면, 프리프린트 이 부분이 만약에 창의재단에서 과학 미디어 센터 같은 걸 고민하시면 꼭 집어넣어야 될 기능인데요. 이 영어 사전 찾아보시면 프리프린트가 과학계에서 쓰는 용법으로 소개되어 있질 않아요. 왜냐하면 전문 용어. 프리프린트 한번 찾아보세요. 옥스퍼드 잉글리시 딕셔너리나 찾아보시면 어떤 걸로 소개되어 있냐면, 여러분이 책을 이미 내게 결정돼 있어요. 퍼블리케이션이. 근데 그 책 중에서 한 챕터를 뽑아가지고 많이 하거든. 뉴요커 같은 데다가 그 책이 워낙 중요한 책이니까 이렇게 한 챕터 실어가지고 하는 거. 그러니까 원래 이미 출판이 결정된 내용 중에서 일부를 미리 출판하는 걸 프리프린트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프리프린트 되는 내용들은 굉장히 프리스티지어스한 거예요. 되게 굉장히 훌륭한 거고 뛰어난 거잖아요. 과학계에서 프리프린트는 그게 아니거든요. 아까 홍정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제 백그라운드가 물리학인데, 물리학 쪽의 아카이브에는 정말 아무나 올릴 수 있어요.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는 되게 이제 그걸 올리면서 저널에다가 리뷰를, 이제 피어 리뷰를 돌리는데, 프리프린트 올라가는 것 중에서 출판 안 되는 논문 되게 많아요. 굉장히 절반 이상이 출판 안 되고 어떤 90%인 경우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프리프린트 단계에서 저널리즘 쪽 분들이 섹시한 걸 갖다, 또 그런 것들은 또 제목도 섹시하게 달죠. 그래서 그걸 딱 해가지고 이거는 과학계에서 이미 인정된 의견이다. 그래가지고 크게 기사를 쓰고, 나중에 홍정 박사님 말씀처럼 그게 틀린 거라는 게 출판이 안 되거나, 아니면 또 많은 경우에는 등급이 낮아져요. 처음에 네이처나 사이언스 같은 데 세게 내리려고 했다가 데이터량이나 이런 게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밑에 내려가가지고, 제가 사실 그거 가지고 논문도 하나 쓴 게 있는데요. 펭귄이 매춘을 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텐데, 기사를 갖다가 워낙 세게 쓴 기사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걸 추적을 해봤는데, 맨 처음에는 마치 BBC에서 소개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 쫙 퍼졌었는데, 한 10년 전쯤에. 근데 그 사람들 결국 원래 내려던 잡지에 못 내고 왜냐면 워낙 데이터가 부족하고 과학적으로 문제가 많으니까 한 10년 있다가 정말로 요즘 말로 하면 SCI급도 아닌 아주 형편없는 저널에 겨우겨우 그것도 되게 단서 조항 많이 붙여가지고 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과학계 내에서 연구 업적을 평가하고
그다음에 자정작용을 하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우회해가지고 대중한테 먼저 이렇게 퍼뜨려가지고 어떤 특정 정치인의 뭐 나 여기 나왔다 프리프린트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득을 얻으려는 사람들을 막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 같은 것도 제도적으로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뭐 추가로 말씀해 주실 분 계시면은 예, 예, 네, 네, 네. 네, 저도 뭐 기자 출신이다 보니까 섹시함에 이런 녹화 영상에서 총망당이라는 단어 빼주시기를. 그리고 이제 또 한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이제 언론지능재단에서 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과학창의자연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저희 재단에서 하고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사업하고 거의 상통합니다. 이게, 아까 뭐 부처 간에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랬는데, 너무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같이 해야 되는 건데 미디어 리터러시와 과학 리터러시 뭐 아니면 IT 기술 리터러시는 뭐 어떻게 표현하던 간에 같이 가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다 재단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여기는 인문계고 여기는 이공계고 이런 식의 구분이 좀 돼 있어가지고 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문과 쪽 완전히 그 사학을 전공했던 사람인데 이쪽에서 일을 해서 그런가?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그 다음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쪽 문화를 많이 접했습니다. 그래서 접하면서 약간 경계에 대해서 좀 없는 편인데 그 경계가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창의자님이나 뭐 과기정통부에서 과장님도 오셨지만은 그러니까 거기만 보지 않고 과학이라서 과학만 해야 된다가 아니라 과학도 사실은 소통, 그러니까 이 자리가 마련된 그 소통 때문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결국에는 그냥 서로 벽을 좀 이제 무너뜨릴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생각보다 높지 않고 생각보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뭐 제가 여기 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좀 그런 측면에서 리터러시 차원에서 한번 그런 것도 한번 같이 협업으로 뭐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생각을 드리면 얘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선 시간이 좀 많이 돼 갖고요. 양해해 주신다면은 제가 마지막 좀 마무리를 하는 게 어떨까 싶고요. 오늘 뭐 오세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오늘 기회로 해서 일단 저희들하고 좀 벽을 허물고 손을 맞잡는 걸로 그렇게. 아까 이제 프리프린트 문제가 나오셨는데 선출판 부분은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과학자 집단의 관행 비슷한 건데 이거를 어떻게 할 수는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그런 부분이 나중에 실제로 저널에 실리지 않고 팩트가 틀렸던 부분이 나오고 그런 부분을 누군가는 추적을 해서 처음에 나왔던 게 틀리다는 것을 검증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것 같고, 연구에서도 사실은 이게 사이언스 미디어 센터를 우리하고 비슷한 이런 이제 문제의식을 갖고 시작을 할 때도 굉장히 많은 쪽에서 반발도 있었고, 비판도 있을 때요. 야, 그거 하면 뭐 규제되는 거 아니야? 또는 뭐 불필요한 뭐 그런 저문한 바이어스 될 수도 있고, 뭐 특정 어떤 기관을 홍보하는 뭐 그런 기관으로 될 수도 있을 여지가 많다고 해서 좀 반발이 많았는데, 그래서 그쪽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독립성과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 전제하에서 이제 그래서 그 전제하에서 이제 어떤 과학기술적 이슈가 있을 때 언론한테 그 본류 과학자들의 어떤 균형 잡힌 다양한 쿼트존 인용했던 내용을 잘 정리해서 전달해주고, 그걸 전달받은 언론인들이 이제 대중과 소통을 하면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그런 메커니즘을 만들어주는 건데, 저희들도 이제 만약에 사이언스 미디어 센터 저희 재단하고 재단이 두 개 다 재단이 되어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이미 사실은 과학기자협회에서 지난 4월 달에 한번 SMC를 좀 도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한번 세미나를 했었고요. 또 제가 그때는 토론자로 참석을 해갖고 듣다가 보니까 이 언론 쪽에서 고민해야 될 게 아니라 과학자 집단, 연구 집단, 오히려 이제 연구하는 과학기술계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과학자 집단에서는 과학기술 이슈나 또는 연구 성과가 나왔을 때 그 부분을 정확하게 대중한테 전달해 주는 게 중간에 끼어 있는 언론 집단을 어떻게 잘 아까 퍼실리테이팅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과학자 집단에서 사이언스 미디어 센터 부분을 고민을 더 해야 된다는 게 제 입장. 제가 그렇게 이제 토론했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저희 재단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9월 달에는 영국에서
열리는 그 글로벌 사이언스 미디어 센터 그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2002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이후에 뭐 독일, 스페인, 또 뉴질랜드, 호주, 뭐 지금 대만, 아프리카까지 이제 참여를 하고 있고 거기서 강조하는 게 이제 자기들 커뮤니티 안에 들어오려고 그러면은 독립성과 자율성이 있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일본이 사실은 저희들도 왜 없을까를 궁금해서 확인해 봤더니 2010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한 6년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 너무 이제 정부 입장을 대변하고 또 프로파간다 비슷하게 그렇게 해서 그냥 자기들이 야 너희들은 SMC로서의 우리 커뮤니티에 대해서 빠졌대요. 빠지는 바람에 아예 그냥 그게 클로즈 돼 버렸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이제 고민해서 우리 아까 이상호 교수님 말씀처럼 뭐 과학자 집단으로 하여금 그런 발목 잡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면서 잘 기획을 하는 게 논의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 오늘 포럼은 그런 거를 논의하기 위한 첫 번째 단초고요. 저희 재단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는 수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이슈 제기 그리고 뭐 가능하다 그러면 아젠다까지 좀 만들어 나가는 정도까지 불쏘시개 역할을 할 거고요. 또 이외에도 계속해서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서 좀 그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네 분 전문가 또 우리 유현숙 박사님도 발표도 재밌게 해주셨고요.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제가 말씀드려도 되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포럼 전체적으로 마치겠습니다.